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올해 69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제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하고 결혼한 지 41년 됐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작은 공장 하나에서 그럭저럭 살았고 3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엔 수술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전이가 돼서 결국 2년 투병하다가 작년 4월에 갔어요. 마지막 한 달쯤 남편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수 씨는 남편의 친한 친구예요. 변호사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철수 씨한테 연락하라고. 그때는 그냥 마지막이니까 하는 소리인가 했어요. 뭔 일이 생기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바람 좀 쐬요 하면서 공원도 데려가고 마트도 같이 가고 며느리도 어머님 혼자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주말에는 꼭 와서 같이 밥 먹고 갔어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없어서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얼굴 보러 왔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아버지 없으니까 자기가 엄마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못다 한 효도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하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런데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게 별로 없었어요. 이 집 하나하고 은행에 6천만 원 정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받을 때 아들 표정을 봤는데 뭔가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부터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요즘 요양원도 시설이 좋다던데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처음엔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갔죠. 근데 거기서 상담받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그 순간 아들하고 며느리 표정이 어떻게 표현하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둘이 쫑알쫑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6천만 원으로는 2년도 못 버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확실히 알았죠. 얘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뒤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예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요. 투자요. 우리 아들이 투자를 언제 해봤다고. 평생 은행 적금밖에 모르는 애가. 어머니는 편히 계시면 돼요. 돈 관리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요양원 얘기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잘해준 게 다 가짜였구나 싶어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닌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맞죠? 이런 식이에요. 내 돈으로? 그때 문득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철수 씨한테 연락해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철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철수 씨, 저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자꾸 제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그래요. 요양원도 보내려고 하고,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에 자꾸 철수 씨한테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라도 했었나요? 그랬더니 철수 씨가 한참 말이 없더니, 아, 그게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좀 그래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철수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남편이 한 달 전에 모든 재산 명의를 바꿨다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걸로. 신탁이 뭔지도 몰랐어요. 철수 씨가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원할 때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 넘긴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철수 씨, 남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철수 씨가 좀 머뭇거리더니 말해 주더라고요. 형님이 그러셨어요. 종수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고. 특히 며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형님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우리 아들도 예외는 아닐 거다라고 하시면서 집사람이 혼자 남으면 약해질 텐데 그때 애들이 돈 얘기를 할 거다고 하셨어요.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철수 씨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도 우리 집사람만큼은 편히 살게 해주고 싶다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에라도 애들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멀리 생각하고 있었는지 철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얘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와라. 그 돈 얘기해 줄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완전 신이 나서 왔어요. 드디어 돈을 넘겨받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철수 씨도 미리 불러놨거든요. 서류 딱 펼쳐놓고 설명해 주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만 쓸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못 준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 돈 없이 나를 모실 수 있겠니?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와서 울고불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줬죠. 그럼 내 돈 없이 어떻게 나를 모실 건지 계획을 세워봐. 근데 한 달도 못 버티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가끔 와요. 예전보다는 낫긴 한데 아직도 가끔 어머니 그 돈 정말 못 쓰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이니까 남편이 정말 똑똑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언제 진짜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안 변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기다려야죠. 제가 가진 건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지켜준 이 작은 여유니까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